네, 어디를 볼 거냐면요. 확인 설명서를 봐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 시험 나오는 게. 확인 설명서는 우리 법령 파트에 앞에 지금 어디냐면은, 170, 예, 172페이지, 예, 거기 보시면, 175페이지, 예, 거기 있어요. 175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서에 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서 같은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자죠. 중개가 완성이 되면은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라고 했어. 거기 176페이지에 보시면은 176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거기 뭐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교부 보전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작성해서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하랬잖아요. 이 확인 설명서를. 그래서 이 확인 설명서의 이 기재 사항이랑 그다음에 그 서식 간의 비교가 이렇게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여러분들 그 법정 서식이 지금 양가로 4번 있죠. 176페이지에 법정 서식이 4개잖아요. 주거용 1, 비주거용 2, 토지 3, 입광공 4. 그렇죠? 이 4개 서식 비교가 있어요. 서식 비교가.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77페이지에 이 서식 안을 한번 보세요. 이 확인 설명서 서식 안에 있는 이 기재사항도 조금 기억해야 되는데, 자,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볼게요. 177페이지에 제목에 보시면은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서 1 해가지고 가로에 주거용 건축물 맞죠? 자, 거기 제일 먼저 보시면은 단독이냐, 공동이냐, 매매 교환이냐, 임대냐 체크하게 돼 있어요. 자, 확인 설명 자료, 이게 뭐냐면, 근거 자료 있잖아요, 근거 자료. 근거 자료 제시하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제시했으면 어떤 자료 제시했는지, 등기권리증 제시했냐, 뭐, 등기상 증명서, 대장 같은 거,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지적도, 임야도, 토지용계 확인서, 그 밖에 자료 해가지고, 근거 자료 제시했던 거 체크를 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 있댔잖아요. 내부 시설물, 벽면 뭐 도배 상태라든지 환경 조건. 이거 만약에 자료 요구했는데 만약에 불응했다. 그러면 여기다 적어야 돼요.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내려가면 이제 크게 1번 원이라고 했네. 1번이 아니고 원 돼 있죠. 원. 로마자 원.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 밑줄 거 보세요. 기본 확인 사항. 그러면 색칠하든지 하는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한 장을 넘겨보세요. 2 보시면요. 2 보시면은 세부 확인 사항이 있죠. 찾았습니까? 개업의 세부 확인 사항 2 있죠. 그 다음에 3 보시면은 밑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 있죠. 그래서 크게 1, 2, 3 이 세 가지로 부분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원에 나와 있는 기본 확인 사항은 왼쪽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있죠. 네, 그 대상 물건의 표시 밑줄 긋고 거기.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권리관계 있죠.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토지 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있죠. 4번에 보시면은 입주 조건 있죠. 뒤에 넘어가 보세요. 5번에 보시면은 관리가 있어요. 관리가. 6번에 보면은 비선호가 있죠. 비선호 시설. 7번에 보시면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고 있고요. 8번에 보시면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정리 및 세율. 지금 이런 용어들이 지금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그죠? 방금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김에 같이 지금 해야지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이게. 자, 그러면 방금 8가지 했네, 8가지. 이 8가지는 개업의 무슨 확인 사항이에요? 예,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8가지가. 그러면 뒤에 2에 보시면은 세부 확인 사항에 동그라미 9번이죠. 동그라미 9번 잘 찾아야 돼요. 동그라미 9번에 실제 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이라고 있고요. 10번에 보시면 내외부 시설물 상태가 있고 11번에 보시면 얘가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수정해가지고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바닥면이 들어갔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2번에 환경조건 해가지고 4가지잖아요. 4가지 세부 확인 사항이.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 내역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매도인, 매수인,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랑 서명 날인하는 날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에 보시면 첫 번째 대상 물건 표시잖아요. 대상 물건 표시 오른쪽 가면 토지 건축물로 구분되어 있죠. 토지는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많이 조사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뭐만 기재한다 하냐면 소재지랑 면적이랑 지목만 기재해요. 이거 말고도 지세, 지형 이런 거 조사했잖아. 그런 거 기재 안 한다고. 뭘 기재합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지목도 공보상 지목이냐 실제 이용 상태 같이 기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항목들을 눈으로 한번 봐라 이 말입니다. 건축물 가보세요. 자, 건축물은 전용 면적이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대지 지분이다. 준공연도가 있고 준개축 연도 있죠. 용도도 마찬가지 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있어요. 구조가 있고 방향이 있죠. 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최근에 들어간 거죠. 이거 지진 때문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이 있고 위반 건축물 내용, 위반 건축물 여부, 그 다음에 위반 내용 이런 게 건축물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죠. 자,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방향입니다. 나머지는 대장 보고 조사하면 되는데 방향은 현장 답사라고 했어요. 현장 답사라고 했고 아까 주택 같으면은 거실, 안방 등 주실의 방향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한다 이래 보시면 돼. 자, 대상 물건 표시 여기까지 볼게요. 권리관계는 자 등기부의 기재사항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이외에 관한 사항, 토지 건축물 구분해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가 있네. 민간 임대 등록 여부가 또 들어가 있고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법에 따른 민간 임대 주택인 경우에 있어서 등록한 거냐 이게 이제 장기 일반이냐 공공 지원이냐 그 다음에 그 밖이냐 이렇게 기재를 하게 돼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하고 임대 개시일 같은 거.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도 들어가 있어요. 계약갱신 요구권의 행사 여부에 대해서 확인 서류 요거를 확인했냐 아니면 미확인했냐.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요게 들어가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밑에다가 중간에다가 그냥 적어 놓으세요. 다가구 그 계약갱신 요구권 밑에다가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요거예요. 다가구 주택 제목만 한번 적어 놓을게요.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 자, 요런 항목들이 권리관계에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에 대해서 여기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 가보세요.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이 있네. 자,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은 그 옆에다가 동그라미 해가지고 시군조례라고 적어 놓으세요. 시군조례. 얘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고 시군조례로 확인합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은 시군조례로 확인한다. 이렇게 알아두고. 자, 그 밖에 도시군 계획 시설, 허가 신고 구역 여부,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조사하는 방법들이 다 있었죠. 자, 그다음 기본적으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통해 조사하죠. 없는 것들은 다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고 조사합니다. 자, 입지적으로 가볼게요. 입지는 6가지 아까 적었습니다. 자,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6가지 외우는데 얘는 앞머리를 좀 따줘야 돼요. 도대주, 교판의 이런 식으로. 도대주, 교판의 이런 식으로 조금 암기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중에 서식간에 비교할 때 나오기 때문에 도대주, 교판의. 그래서 도로와의 관계 아까 했죠. 접근성 이런 것도 다 도로입니다. 포장, 비포장, 접근성 이런 것도 다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관리 나오죠. 관리는 경비실에 있냐 없냐 유무, 그 다음에 관리 주체 같은 게 있어요. 자가관리, 위탁관리 같은 게 있죠. 자체관리, 위탁관리 같은 거는. 자, 비선호 시설이 있냐 없냐, 있으면 그 종류하고 위치 어디냐 이런 것들 다 기재합니다.
거래 예정 금액 등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고 해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을 자 전부 다 중개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과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을 적습니다. 중개 완성 전에요. 자, 그 다음에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세 가지 나와 있네, 그죠?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사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부 확인 사항은 이제 네 가지잖아요.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요거는 의뢰인이 기본적으로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자료 요구를 한다 그래 보시면 돼.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자료 요구죠. 내외부 시설물로서 거기 보면은 큰 제형만 보세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이 있는데 소방의 옆에 보니까 단독 경보형 감지기 요거 기억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주택에 대해서 있냐 없냐 있으면 몇 개 이런 식으로 적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 확인 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잖아요.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는데 자, 주거용 말고 비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란 말 없어요. 이 자리에 뭐가 있냐면은 소화전이랑 비상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상가에 보면 여기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있어요. 여기에. 그게 그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비주거용에는 소화전 비상벨이다. 주거용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난방 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이런 항목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내부 시설물이다. 그 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 세 가지가 있어요. 일조 소음 진동, 요 알아두시면 돼요. 일조 소음 진동.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도 그 앞에 미미함이라고 적어놨죠. 원래 미미함. 이 미미함이 아니라 아주 작음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주 작음 이런 식으로. 미미함이 아주 작음 이런 식으로 바뀌었지만 근데 시험하고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겠어요 설마. 일조 소음 진동 하여튼 요런 거는 기억하고 자 마지막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중개 보수 실비 금액 산출 내역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급 시기도 있습니다. 지급 시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적사항 기재하는 거는 뭐 다 똑같은데 밑에 서명 날인하는 방법이 좀 틀려요. 보세요. 매도인이나 임대인, 매도인 뭐 매수인 같은 이런 거래 당사자들은 서명 또는 날인하라고 돼 있잖아. 그런데 개업하고 그다음에 소속 같으면은 전부 뭐라고 돼 있어? 서명 및 날인 돼 있잖아요. 이런 차이점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지금 뭐 한번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193페이지에) 서식 비교 있죠. 이 서식 비교를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서식 비교. 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인데 일단은 크게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기본 확인 사항이 있죠. 기본 확인 사항. 기본 확인 사항이 몇 가지죠? 8가지죠? 첫 번째 불러보세요. 네, 대상 물건 표시예요. 이 복수기나 마찬가지네, 지금. 대상 물건 표시. 두 번째는요. 네, 권리 관계. 세 번째가 네, 토지 이용 계획, 뭐 공급상의 제한상,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래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가 입지 조건이죠. 입지 조건. 다섯 번째가 관리에 관한 사항이고, 여섯 번째가 비선호 시설이죠. 일곱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 등이에요. 그다음에 여덟 번째가 취득 시 부담할 조세, 그다음에 조세 및 세율 이런 거.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죠. 조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 그래서 좀 쉽게 나오면은 이게 기본 확인 사항이냐 세부 확인 사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항목부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항목부터. 자, 그러면 이 8가지는 전부 뭐라고요? 기본 확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 사항은 자, 9번 아까 뭐랬어요? 실제 권리라고 했잖아요. 실제 권리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미공시 권리에 관한 사항, 미공시 권리 사항.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라고요? 내외부 시설물이죠. 시설물. 11번째는 벽면 나와 있고 바닥면도 들어갔어요.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12번째가 환경조건 3가지죠. 환경 일조소음 진동. 그래서 요 3가지, 4가지가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13번이잖아요. 중개 보수 실비 금액이랑 뭐 산출 내역, 금액 산출 내역하고 이런 것들이죠.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는데 첫 번째가 주거용 건축물이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은 이 13가지를 모두 이렇게 다 기재한다라고 보시면 돼. 13가지를. 자,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같으면은 대표적으로 상가랑 공장 같은 것들이에요. 상가하고 공장이 비주거용 맞죠? 자, 요거는 대상물건 표시랑 권리관계 다 기재하죠. 공급상 이용 제한 다 기재하는데 입지조건은 기재하는데 입지조건이 6개의 항목이 있었잖아요.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도대주, 교판의 이 6가지 항목 중에서 도로와의 관계하고 대중교통하고 상가에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3가지는. 근데 교육시설, 판매시설 있죠. 교육시설. 자, 교육시설하고 판매시설하고 의료시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상가랑은. 학교는 다 집에서 가야 되고 백화점 집에서 가야 돼. 병원도 집에서 가야 돼요. 집하고 가까워야 돼. 그래서 이 교판에는 비주거용에서는 기재 항목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리실도 있습니까? 관리실. 당연히 상가 관리실이 있잖아요. 상가 관리실 있죠. 자, 비선호시설은 기재사항이 아예 아니네. 그 상가 자체가 비선호시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거래 예정 금액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조세 기재하고 실제 권리 기재하고 내부 시설도 있잖아요. 상가에도 수도, 전기, 가스 있고 자, 벽면, 바닥면, 도배인데 벽면, 바닥면 있어. 근데 도배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재를 하는데 도배는 안 해요. 도배는 안 한다. 도배 X.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환경조건에 일조소음 진동 같은 경우 일조소음 진동 X예요. 일조소음 진동에 공장 자체가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X. 조세는 받아야 되겠죠. 맞아. 보수는 받아야 되겠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토지로 가보세요. 토지 같으면은 대상물건하고 권리관계하고 공급상 이용 제한하고 기재하는데 입지조건에서는 뭐까지 필요 없냐면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시설하고 판매시설이랑 의료시설이 다 X. 주교판의가 X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 도로과의 관계하고 대중교통은 중요하단 말이죠. 주교판의 X. 토지에는 관리실이 없잖아. 토지에는 관리실이 없고요. 근데 토지하고 비선호시설은 아주 중요합니다. 쓰레기 소각장 있으면 안 되죠. 장례식장 있으면 안 되죠. 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데 주택이 없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기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건물 주택 공시가격이죠. 건물 주택에 관한 공시 가격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는 당연히 기재하죠. 실제 권리 기재하고 레벨칸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까지 기재해요. 그 다음에 공급상 이용제한부터 토입관 비선호수처까지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뭘 기재합니까? 임목의 생육 상태 또는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재단 목록이에요.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재해요. 이 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등 기재하고 조세하고 실제 권리 기재하고 레벨칸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수 기재하고. 그래서 요 표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요 표를. 비교하는 거 있죠. X대에 있는 거. X대에 있는 부분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표를 머릿속에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까지 볼게요. 요까지 보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쭉 넘어옵니다. 어디로 넘어오냐면, 이제 영업활동인데, 영업활동은 시험 문제 뭐 판매활동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봐도 되겠죠. 어디로 가시냐면, 자, 몇 페이지? 499페이지 요거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고 판매 과정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있죠. 이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에 우리 앞에서 법령 쪽에서 했단 말이죠. 거래계약서. 그래서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503페이지.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503페이지 보시면은 이거 혹시 암기법이 기억납니까?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목만 보세요. 양가로 1번 503페이지에 기재사항, 필수기재사항,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기재하죠. 물건의 표시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양가로 3번에 물건의 인도일시가 먼저 나왔네. 그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이란 얘기지. 권리 관계 아니고 구체적인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거래 금액이란 얘기죠. 거래 예정 금액 아니고 계약 금액,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이다.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양가로 6번, 양가로 5번이죠. 계약일이라고 있죠. 양가로 6번에 조건 기한이 있고요. 양가로 7번에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없네, 그죠? 그래서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라고 거래계약서 필수사항만 기재하고 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전자계약은 일단 넘어갑니다. 전자계약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법적 중개실무죠. 거민계약서 같은 경우 나오는데 514페이지 거민계약서가 우리 시험에 24회 때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4회 때 나왔고 여러분 33회 시험이죠. 꽤 안 나온 지 오래됐죠. 예,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그래서 얘는 안 할 건 아니고요. 다음 순환 때 한번 볼 건데 뭐냐면 이것만 잠시 볼게요. 514페이지에 거민계약서라고 해서 계약이 원인이 돼야 돼요. 일단 무조건. 계약 원인 거기다 밑줄 그어볼게요. 계약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할 때 우리가 계약이면 계약서가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구청 구청장 또는 그 위임받은 자한테 가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져가지고 도장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계약서를 등기소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음 순환 때 한번 볼게요. 몇 개 안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 등기 신청 의무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도 잘 안 나오죠. 자, 시험에 나오는 게 519페이지에 제2절에 보시면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네. 여기 시험 나온다는 얘기지.
실명법이에요. 실명법인데 519페이지에 이게 작년에 한 문제 나왔었죠.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밑줄 그어볼게요. 개설해 보시면은 법 제정의 목적이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소유권, 기타, 물권 밑줄.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전세, 저당권, 물권입니다. 물권에 대해서 밑줄. 자,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제 권리자 명의로 등기를 해서 그 목적이 투기나 탈세나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 그 옆에 거래 정상화, 그 밑에는 가격 안정화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권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물권도 다 실명 등기해라 그 말이에요. 채권 아니고 물권. 자, 적용 범위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 자, 그런데 명의신탁의 약정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제목 보세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는 뭐냐면 소유권을 넘겼다, 가등기를 한 이유가 채무변제 담보예요. 밑줄. 채무변제 담보죠. 이걸 투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탈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무변제 담보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서 명의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돈을 갚으며 명의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무변제 담보 목적의 물건을 이전을 하거나 가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구분 소유 공유 등기라고 되어 있는 상호 명의신탁이라고요.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을 해서 자, 요만큼 A 사용하고 요만큼 B가 사용하기로 해놓고 공유 등기로 한 거예요. 공유 등기로 약정한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공유 등기로 한 거는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고 보시면 돼. 자, 하나 더 뭐냐면 뒤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신탁 등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탁 등기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거예요.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했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명의신탁 약정이 뭐냐 이래 보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첫 번째 줄에 지금 현재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 사람을 나중에 실권리자라 불러요. 이 사람들을. 그리고 이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을 거의 타인이라고 타인. 자, 이 실권리자와 타인 간의 사이에서 이 말이죠.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을 보유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기로 하고 등기를 누구 명의로 한 거예요? 타인 명의로 하자는 거죠. 그런 약정을 뭐라 불러?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러면 실명법상에서 이런 명의신탁 약정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일단 나중에 무효가 되는데 자, 거기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를 누가 부르냐면 명의신탁자는 실권리자를 명의신탁자라 불러요. 쉽게 얘기하면 실권리자 있죠. 지금 물건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명의신탁자라 부르고 그리고 명의수탁자는 누구냐면은 그 타인을 얘기하겠죠.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자, 타인. 이 사람을 명의수탁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명부에서는 신탁자가 누구냐, 수탁자가 누구냐, 매도인이 누구냐 이걸 잘 파악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라고 되어 있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 제목 나와 있고요. 이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부상에서 무효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밑에 줄 부동산 등기도 무효. 따라서 권리 변동 무효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험에 보통 나오는 것이 이 명의신탁의 유형이 나와요. 요걸 한번 적어볼게요. 요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명의신탁 유형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자간. 이자간이라면 이자간이면 사람 몇 사람 나와요? 두 사람 나오지. 이자간이니까. 이걸 이전형이라고 그래. 이전형. 다른 말로
자, 그러면 누가 나옵니까? 갑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을 나오겠죠. 이거는 자, 갑이 쉽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 알고 있는 정일사예요. 정일사 알죠? 오래간만에 정일사. 정일사 얼굴이 어떻게 돼 있어? 부어 있죠. 정일사 가지고 있는 땅 이름 뭐예요? 건금지예요. 자, 정일사는 좀 돈이 많아, 그죠? 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부동산을 재산을 밝혀야 되죠.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 누구한테 재산을 넘기냐? 친구 누구? 을 누구 그래? 조교약이라고. 아까 방금 나왔잖아. 조교약이라고. 거인, 거물계에 속한 조교약이라고. 그래서 정일사가 조교약의 친구 사이인데 정일사가 선거에 나가려고 하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산에 부동산을 갖다가 니한테 좀 명의로 해놓자라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약정을 해. 명의 신탁 약정. 그래 놓고 2번 소유권을 넘기죠. 이전 등기를 합니다. 적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제가 동그라미 1번, 2번 붙이잖아요. 이 순서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 순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연습장에다가 직접 적어봐야 돼. 직접 해봐야 돼요. 갑과 을을 동그라미 쳐놓고 자, 명의신탁 약정했죠. 소유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갑이 누구라고요? 갑이 명의신탁자가 되는 거죠. 명의신탁자 정일사가. 얘는 명의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그러면은 실명법상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도 뭐가 되겠어? 등기 원인이 약정이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는 거지. 등기가 무효니까 다시 소유권이 귀속이 돼요. 그 누구한테 귀속되겠습니까? 예, 갑밖에 없네, 그죠? 예, 소유권이 귀속이 돼. 자, 그렇다면 갑은 어떻게 합니까? 자, 소유권 귀속으로서 신탁부동산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신탁부동산 반환. 어떻게 반환 받습니까? 첫 번째는 친구한테 가가지고 말소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말소를 해주겠습니까? 말소를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지. 말소를 못하니까 민법에 따른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 부동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우리의 을은 항상 이걸 어떻게 하냐면 팔아요. 양도를 하지. 누구한테 양도합니까? 여기서는 병이 나와야 되겠네. 그럼 병이 누구예요? 제3자라고 보는 거지. 처음이 없었잖아. 처음이 없었죠? 그걸 제3자라 그래요. 그럼 제3자 병은 6번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 악의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약정을 알든 모르든 간에 다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병이 제3자가 을의 배임 행위에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계약이 무효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그래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양도가 갑에 대한 행정죄가 성립되느냐? 성립이 안 된다는 게 최근 판례예요. 이게 불법 관계를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지. 갑의 재산임을 인정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횡령죄 X. 횡령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자간이네. 간단하죠, 이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제목이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에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은 세 사람이 나오죠. 얘는 3자간인데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인데 동그라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갑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을.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한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요. 갑 밑에 나와야 돼요. 갑 밑에 누가 나옵니까?
병이 나와야 되겠네. 그죠? 병이 요 밑에 나와. 그래가지고 얘는 무슨 상황이냐면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서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친구 을 명의로 하자고 약정을 하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네 명의로 해놓자. 내가 살 테니까 명의는 네 명의로 하자. 자, 그러면 이 명의신탁 약정을 해요. 명신약정. 그래 놓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다음에 병이 누구한테?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약정을 이 병도 알고 있습니까? 모를 수가 없죠. 네 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 친구 을 명의로 하냐고. 충분히 이 약정을 알고 있다는 상태예요. 이 3자 간에서는.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에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 누가 되죠? 갑이 신탁자잖아요. 을은 수탁자. 그러면 병은 누구예요? 매도인이잖아요. 파는 사람이에요. 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약정은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무효라고 했죠. 근데 요 매매 계약은 뭐냐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효예요. 유효. 근데 요 이전 등기는 뭐냐 이 말이지. 이전 등기는 등기 원인이 이 매매 계약이 아니라 이 약정에 의해서 넘어간 거래요. 등기 원인이. 그래서 얘가 무효가 되는 거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에서의 물권 변동은 무효인 거죠. 얘가 아니까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이 다시 누구한테 기속돼요? 소유권이 병한테 갑니다. 원래 소유자 요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매도인이 요 사람 거였잖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여기로 기속이 돼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건데? 갑은 이렇게 합니다. 직접 소유권자는 청구 못합니다. 직접 못하고 병을 대위하죠. 병 대위해서 일단 말소 청구를 해요. 그러면 병한테 넘어왔을 때 다시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을이 또 항상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을이 팔아요. 을이 팝니다. 을이 팔죠? 7번 양도를 해요. 누구한테? 정이 나오잖아요. 정이 누구예요? 제3자죠. 그러면 제3자 정은 마찬가지 어떻게? 예,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 을의 배임 행위에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담했죠. 그러면 무효. 그리고 마찬가지 이 양도 요것도 횡령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횡령죄는 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횡령죄는 고민할 필요 없어. 이자간도 아니고 중앙생각형도 아니고 횡령죄는 다 아니란 얘기지.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 여기가 무효라는 거. 여기 무효.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뭐냐면 계약 명의신탁입니까? 자, 세 번째가 계약 명의신탁이다. 자, 계약 명의신탁도 사람이 몇 사람 나오냐면 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문제를 보는 순간 이게 중간생각형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자,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딱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재작년에는 이 계약 명의신탁 나왔어요. 작년에는 이게 나왔네. 중간생각형이. 그럼 올해는 뭐 나오겠어요? 이자간? 이자간 안 나옵니다. 이자는. 자, 재작년에 이거 나왔고 작년에 이거 나왔으니까 올해는 모릅니다. 그거는 뭐가 나올지는 지 마음이지 뭐 몰라. 이자간 낼 수도 있겠지 뭐 그죠? 미치가지고. 자, 그럼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갑이 나오고 을이 나오는데 중간생각하고 차이점이 을 밑에 병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점이 딱 동그라미를 틀리게 그려야 돼요. 중간생각형하고 딱 계약명의신탁이다 그러면 동그라미를 딱 이렇게 그려놔야 돼. 저렇게. 자, 요거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뭘 주는 거죠? 돈을 줘요.
매수 자금을 준다 이 말이지.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을이 병의 부동산을 사가지고 을 명의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이 돈이 을 돈인 줄 알 수도 있고 아니면 갑의 관계를 알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 가지죠. 을의 돈이다 그러면은 이제 을은 이 약정을 모르는 거예요. 갑의 돈임을 안 거는 이 약정을 알고 있다는 뜻이지. 이 약정을 알면 이거는 전부 다 무효가 돼요. 이 계약도 무효고 이전 등기도 다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돈을 주고 병의 부동산을 사라고 명의신탁에 약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하겠죠. 그래서 등기를 넘겨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상태에서 갑이 당연히 신탁자가 되겠네, 그죠? 을은 수탁자가 되고 병이 매돈이 되겠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알면은 다 무효예요. 이 약정을 알면 일단은 계약도 무효고 이전 등기도 다 무효인데 모른다. 자, 일단은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전부 뭡니까? 무효예요. 그리고 이 약정을 모른다, 선이다 그러면은 이 매매 계약이 유효가 돼요.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등기도 뭐가 돼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유효. 그러면 등기가 유효니까 을 명의로 등기가 됐죠. 을은 어떤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완벽한 소유권이에요. 을은 어떤 소유권이냐면 소유권을 취득하지요. 소유권 취득하는데 완벽한 소유권 취득하는 거지. 자, 그러면 갑은 어떡하지? 갑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반환은 못합니다. 반환 청구는 안 돼요.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은 되겠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뭐에 대해서? 매수 자금에 대해서요. 돈은 자기 돈이니까 돈은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그럴 때 이제 을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이걸 또 팝니다. 을이 팔죠. 7번 양도를 해요. 누구한테? 제3자. 제3자한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제3자는 당연히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 그리고 완벽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팔았기 때문에 뭐 배임행위 이런 거 없어. 그렇잖아요. 당연히 이 양도는 횡령죄가 아니지. 자기 걸 팔았으니까. X. 그러면 횡령죄는 다 X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딱 보고 한 번만에 지문을 읽어보고 또 한 번만에 OX가 판단돼야 돼요. OX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소유권 누구한테 가는 건지 횡령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죠? 제3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관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521페이지에 거기 뭐 그림 빼고 거기 이자간 등기 명의 신탁 찾죠? 이전형이라고 했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알아야 되는 거 한번 밑줄 꺼볼게요. 효력에 보시면 효력에 첫 번째 기억해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 무효 요거 밑줄 거세요. 명의신탁 약정 무효인 거 아시겠죠? 그 밑에 소유권 등기 무효 그 옆에 물권 변동 무효. 그래서 그 밑에 소유권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명의신탁자에게 기속, 그러니까 갑에게 기속 이 말이겠죠. 그럼 니은에 보시면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갑이 세 번째로 보면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이렇게 되는 거지. 신탁부동산 반환받으려면 자 넘겨보세요. 3자간 볼게요. 양가로 2번 3자간 중간생약형 명의신탁. 여기에서는 효력 보세요. 동그라미 기역에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 물권 변동 무효.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 원래 소유자
매도인한테 기속. 중간생략형. 디귿 보니까 매수인은 매수인 명의수탁자죠. 매수인 맞네. 매수인이 밑에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말소 청구 찾았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보면은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에게 청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읽어보니까. 자, 523페이지에 보시면 계약 명의신탁 효력. 자, 명의신탁 약정은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매매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죠. 매매계약은 유효.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효력은 매도인이 선인 경우, 그쵸? 유효가 되겠다 이 말이지. 그리고 물권 변동 효력도 유효가 되겠네. 그러면 누가 매수인 수탁자가 완벽한 소유권 취득한다. 근데 그러나 매도인이 악이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물권 변동 다 무효. 자, 동그라미 이건 매도인이 선이다 그러면은 명의신탁자는 쭉 가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근데 동그라미 3번 다만 계약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되겠다 이 말이네. 매수 자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읽어봤고 요 세 가지 그림 있죠. 요걸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막 적어야 된다니까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이렇게 안 헷갈리고 바로 문제를 풉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524페이지에 제3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 있습니까? 제3자에 대한 처분의 효력이라고 해서 제3자에 대한 처분 효력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등기 명의신탁이나 계약 명의신탁을 불문하고 제3자가 소유권을 완전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선악불문하고 취득한다 이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양가로 이번에 형사상의 횡령죄 성립이라고 해서 2자간이든 뭐 3자간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다 횡령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횡령죄 다 X 그래 보시면 돼요. 헷갈릴 거 없고. 526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라는 특례가 있어. 얘는 특례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은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있죠.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이에요.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 박스 안에 있죠. 자, 마지막에 527페이지에 이제 제재가 있습니다. 과징금을 받는데 과징금을 누가 받냐면 명의신탁자가 받아요. 명의신탁자. 밑줄 명의신탁자. 일단 명의신탁자 과징금 받아요. 과징금을 얼마 받느냐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100분의 30 이하가 되겠네. 그죠?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밑에 양가로 2번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실명등기 안 했죠. 언제까지? 1년이 지날 때까지.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행강제금으로서 부동산 평가액의 1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도 다시 또 1년 지났어. 실명등기 안 했죠. 그러면 20%의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니까 벌칙이라고 있어요. 또 벌칙도 별도로 받아요.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뭘 주냐 하니까 오의를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의. 5년 2억 원. 명의신탁자에게는 뭘 주죠? 오의. 자, 명의수탁자는요. 오의 반개가 주죠. 3년 1억 원. 오의 반개. 그래서 한 요 정도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의신탁 실명법 끝났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임법이네. 그죠? 주임법 조금 볼게요. 530페이지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인데 일단은 저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보호대상.
주임법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주임법은요. 요거 민법 시간에 했습니까? 안 했어요? 뭘 한 거예요, 도대체? 특별법은 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특별법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게 돼 있으니까. 자, 주임법은 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해서 민법의 특례 규정으로 만든 거예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제3자가 오면요. 그렇죠? 양수인이나 경락인이 오면 방을 빼라 그러면 방을 빼야 돼요. 그렇죠? 근데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이제 대항력이라는데, 예, 그것을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못 빼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특례로 만든 것이 주임법입니다. 주임법. 민법의 특례 규정을 만든 거죠. 그게 도입 배경이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적용 범위예요. 자, 적용 범위부터 시험 문제 물어보는데, 일단은 보호 대상을 적어볼게요. 보호 대상이 누구냐면, 자연인을 보호한다 이 말이지. 자연인이 있죠. 인간은 크게 자연인과 뭐로 나뉜다고? 법인으로 나뉘어요. 자연인인데 내국인하고 외국인을 불문해요. 내국인, 외국인은 불문하고 외국인도 보호받는다 이 말이겠지.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근데 예외적으로요. 법인은 그럼 보호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법인이 보호받습니다. 법인은 어떤 법인이 보호받냐면 이런 법인이 보호받아요. 세 군데. 첫 번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맞죠? 주공 LH공사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번째가 주택사업 목적의 지방공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 세 군데 법인은 예, 보호받는다. 예외적으로. 되겠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적용이 되는 적용 대상 주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거용 건물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일부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아니더라도 일부의 임대차 적용된다. 요게 계약 당시 실지 용도예요. 계약 당시 실지 용도. 요게 계약 당시 실지 용도, 실제 용도 같은 말입니다. 계약할 당시에 적급하게 개조해가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있죠. 그것도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차한 주택 일부를 주거외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주거용 건물인데 임차주택인데 일부를 갖다가 주거외로 사용한다. 그 반대는 안 됩니다. 그 반대는. 다방 같은 건 안 된다 이 말이겠지. 다방에 방이 있죠. 그거는 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 건물이기 때문에 그 방은 주임법 적용 안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무허가 허가하고 등기 미등기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된다. 예,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허가 등기 여부 관계없이 다 됩니다. 적용되고 네 번째 미등기 전세도 적용돼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하면 전세에 들어갔지만 등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채권적 전세라고 하죠. 적용되고 다섯 번째가 임차주택의 대지를 한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면제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임차주택의 대지에도 이 주임법이 적용돼요.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여섯 번째가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일시 사용이 명백한 건 뭐가 있어요? 그 민박 같은 거 있잖아요. 민박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민박 같은 거, 펜션 같은 거. 요거는 미적용. 그래서 일단 적용 범위를 기억합니다. 요거 적용 범위 여기까지. 자, 그래서 보세요. 530페이지. 적용 범위 보호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사실상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다 이 말이겠죠. 예.
계약 당시 실제 용도. 자, 오른쪽에는 물적 범위라고 해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실제 용도에 따라 결정한다. 요거 밑줄 껐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보니까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이것도 적용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의 끝에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그렇죠? 비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적용되겠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거 이 말입니다. 자, 3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지요. 예, 호텔 같은 거, 여관 같은 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라는 거. 동그라미 4번에 미등기 전세 적용됩니까? 예, 적용되죠. 자, 넘겨볼게요. 인적 범위로 가볼게요. 532페이지. 양가로 인적 범위는 외국인 적용됩니다. 내 외국인 불문하니까. 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 안 되겠죠. 법인은 적용 안 되는데 어떤 법인? 자, 네 번째 줄.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다음에 지방공사, 그다음에 중소기업 예외적으로 보호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볼게요. 보호 내용이 쭉 나오는데 533페이지에 임대인에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보증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하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기간이에요. 아니 맨날 첫날 이사 가면 안 되잖아. 기간이 보장돼야 돼요. 기간이. 그렇죠? 그래서 기간이 나와. 임대차에 존속이 나오죠. 임대차에 존속을 보여주겠다. 32도 나왔네. 지문 하나 들어갔네. 그죠? 자, 기간을 보여주겠다 했는데 기본 2년 보장이라고 적어놨잖아. 조문을 보세요. 1항.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 또는 몇 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밑줄. 기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어. 그러면 이걸 몇 년으로 본다고? 2년으로 보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 임차인은 밑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자, 우리 2년 미만으로 정했어. 1년으로 정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1년 살다가 내가 나가겠다 하면 나가면 되고 임대인은 우리 1년으로 했으니까 너 1년 다 됐으니까 나가라 소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임차인만 그 2년 미만으로 정한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2항을 보시면은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자, 임대차 기간 끝났죠? 그러면 보증금 줘야 되잖아. 그럼 보증금을 못 받았어. 그럼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관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물론 차임은 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양가로 2번 묵시적 갱신. 얘도 이제 기형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말로 법적 갱신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주임법에서. 1항 보세요. 임대인 동그라미 보세요. 임대인. 임대인은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6월에서 2월 사이예요. 기간 끝나기 6월에서 2월 전이에요. 그 사이에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거나 조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안 한 거지. 쉽게 얘기하면 아무 말을 안 한 거예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이런 경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 임대차와 밑줄 거 보세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됐다 이 말이지. 얘가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된 거예요. 임대인은 이런 경우다. 그런데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은 기간 끝나기 몇 개월? 2개월 전이에요. 2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했다. 아무 말 안 했다. 그러면 또한 같다. 이 말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정 갱신이 됐지요. 묵시적 갱신이 됐지요. 그러면 전속기간이 몇 년? 2년이에요. 제일 마지막 줄에 있잖아요. 전속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고? 2년이에요. 자, 그런데 뒤에 넘어가 보니까 3항을 보세요. 이 임차인이 몇 기에 달하도록 2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으로 또 2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하거나 하나 더 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 이런 경우에는 이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이제 6조의 2라고 해가지고 2년을 이제 존속기간 2년 됐죠. 그런데
자, 1항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임차인은 이 2년 안에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가겠다고. 자, 그러면 나가겠다고 통지했죠. 그러면 통지하자마자 그러면 나가면 됩니까?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2항에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임차인도 그러면 나가겠다 그러면 뭐 나가면은 그러면 임대인은 뭐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는데 3개월의 기간을 준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예요. 이게 지금 주임법이. 근데 이제 임대인도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양가로 3번 보세요. 자, 요게 이제 또 최근에 신설된 거잖아. 계약갱신 요구권. 원래 상가에만 있었거든요. 상가에만 있었는데 상가는 1년 하고 그만둘 게 아니잖아요. 일을. 상가는 사업하잖아. 그러니까 사업을 1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건이 있어요. 근데 주택도 계약갱신 요건이 최근에 들어갔어. 자, 어떻게 했냐 보세요. 자, 1항의 두 번째 줄. 자, 임차인 찾았습니까? 임차인 밑줄 거보세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면은 거기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단의 기간이 어느 기간이냐면 묵시적 계약 기간이에요. 아니, 묵시적 그 기간 있죠. 묵시적 갱신 있죠.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적어 놓으세요. 전단의 기간이 뭐냐면은 기간 만료 6월에서 2월. 그러니까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기간이잖아. 그죠? 임대인의 묵시적 갱신 기간 이거는 말이에요. 요 기간 내에 묵시적 갱신과 별개로입니다. 별개로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요 기간 내에. 그런데 그 밑에 보세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다 그 뜻이지. 그리고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거절 사유를 좀 기억해야 되는데, 자, 간단하게 밑줄 꺼야 돼요. 1호에 보시면은 몇 기입니까? 2기라고 돼 있어. 주택은 2기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했죠. 2기에 달하도록 연체했다.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2호에 보세요. 부정임차라고 돼요. 부정임차. 거짓, 부정임차. 3호는요. 상당한 보상 제공. 얼마 주겠다. 뭐 이사 비용 주겠다. 얼마. 상당한 보상 제공. 그 다음에 4호에 보면은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 전대. 이걸 네 글자로 얘기하면 무단전대예요. 5호에 보시면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잖아요. 경과실이 아니에요. 중대한 가실입니다. 중과실이에요. 파손. 6호에 보시면 멸실, 불났어. 그래서 목적 달성 어렵죠? 목적 달성 못한다. 그러면 거절. 자, 7호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철거 재건축을 위해서 옆에 가보세요. 점유 회복이 필요해요. 다시 가져와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 거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가목, 나목, 다목이 있어요. 두 번째 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른 거예요. 처음부터 1년 지난쯤에 나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지를 해놨어요. 그 계획에 따르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고 그 계획에 따르겠다. 나목에 보세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붕괴. 자, 그 다음에 다목에 보세요. 다른 법, 건축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철거 재건축이 필요하다. 세 가지. 자, 8호에 보세요. 요거는 상가에는 없는 거예요. 임대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 내가 직접 거주하겠다. 실제 거주하겠다는 목적이죠.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갱신 거절합니다. 물론 그 임대인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냐면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호 마지막이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저히 위반, 임대차 계속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 중대한 사유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거절 사유가 상가랑 겹칩니다. 한 개 빼고는 겹쳐요 거의.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돼.
상하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이 항을 보세요.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딱 한 번밖에 못해. 1회에 하나여 행사 밑줄. 1회에 하나여 행사.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갱신이 됐죠. 그러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몇 년 된다고요? 2년. 자, 여기 2년 적어놨잖아요. 마지막에. 계약갱신 요건에 의해 가지고 계약갱신이 되죠. 그러면 2년이에요. 2년 연장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상황에 보니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이다. 그때 차임하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증감 청구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러면 거기 보시면 5항이 뭐냐면은 자, 이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했죠.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 사유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사유 중에서 제 8호가 뭐냐면 직접 살겠다고 했어요.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가지고 거절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거절하지 아니했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이 말은 2년 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그 주택을 임대를 했다 이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지가 살기로 했잖아요. 그럼 살아야지. 그죠? 근데 2년 안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줬다 이 말이지. 자기가 산다고 해놓고는. 자, 그러면은 당연히 원래 임차인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때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손해 입은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6항에 보니까 손해배상액은 만약에 손해배상 예정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합의금이 될 텐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의 금액 중에서 큰 걸 얘기해요. 작은 게 아니고 큰 금액. 세 가지 중에서 큰 금액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1호 계약 갱신 거절 당시에 냈던 월차임 있잖아요. 그 월차임의 3개월 분이에요. 월차임의 3개월 분. 근데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었다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월 단위로 차임으로 전환했을 때 금액이 있어요.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했을 때 그 금액. 그 금액의 3개월 분을 얘기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걸 환산 월차임이라고 그러죠. 환산 월차임의 3개월 분. 그 다음에 2호에 보시면은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가지고 받은 환산 월차임하고 갱신 거절 당시에 환산 월차임 간의 차익이 있잖아요. 그 차익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100만 원의 2년분이에요. 2년분. 2,400이 되겠네. 그죠? 2년분. 자, 아니면 3호에 보시면은 갱신 거절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 임차인이 그 손해액을 증명해야 돼요. 손해액을. 그래서 하여튼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겠어요? 큰 걸 얘기하겠다 이 말이죠.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대항력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